한국을 무시하고 배신한 미국이 최후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방산 무기보다 더 무서운 이것에 미국 전체가 벌벌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한국의 무릎을 꿇어버린 미국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해군 구조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세라피나 세라 나이트윈드라고 해요. 28세이고 한국 해군 기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녁 순찰을 막 마쳤을 때 한국 해군 기지에 비상경보가 울려 퍼졌어요. 정확히 오전 12시 3분에 일어난 일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무전기에서 서툰 영어로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메이데이 신호와 함께 석유 플랫폼 타이탄 7이 침몰하고 있고 200명이 갇혀 있다고 했어요. 저는 성인이 된 후 줄곧 해군 구조 전문가로 일해왔어요. 할머니께서 제게 불타는 천사라는 뜻의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오늘 밤 저는 그 이름에 걸맞게 행동해야 했어요. 무전기에 대고 나이트윈드 중령이라고 신분을 밝히며 지금 당장 국제구조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어요. 1시간 만에 저희 팀이 브리핑룸에 모였어요. 하지만 이미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비행기로 날아온 국제구조 전문가들이 제 한국 군복을 보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국 해안경비대의 제이크 해리슨 대위가 목소리를 낮추려고 하지도 않으며 한국이 이런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중얼거렸어요. 이건 대규모 작전이니까 더 큰 해군들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영국의 해양 엔지니어인 에마 리처드슨 박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 구조작전이 국제뉴스에 나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는 말라면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땀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저희가 작은 나라일지는 몰라도 세계 최고의 기술과 가장 헌신적인 선원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를 믿어달라며 저희가 해낼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저희 팀에는 브라질 헬리콥터 조종사인 루이스 산토스, 일본 다이빙 전문가인 야마모토 아키코, 프랑스 통신 전문가인 피에르 디부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들 중 누구도 이 젊은 한국 여성이 이렇게 위험한 임무를 이끌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지도를 가리키며 석유 플랫폼이 여기서 동쪽으로 5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고 설명했어요. 거대한 해저 지진이 지지대를 손상시켰고 완전히 바다로 떨어지기까지 아마 18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파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고 날씨 예보에 따르면 다음 6시간 안에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었어요. 브리핑을 마치고 장비를 점검하는 동안 저는 팀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심과 불신이 섞인 그 시선들 말이에요. 산토스가 조용히 다가와서 물었어요. 중령님, 정말로 이런 규모의 작전을 지휘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3년 전 태풍 때 침몰한 여객선에서 180명을 구조했고 작년에는 화재가 난 화물선에서 45명을 무사히 구해냈어요. 경험은 충분합니다. 야마모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잖아요. 석유 플랫폼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에요. 출발 준비를 하면서 해리슨 대위가 리처드슨 박사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한국 작전이 진짜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장담한다고 했어요. 들리지 않는 척했지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한국이 정확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요. 헬리콥터 로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기지를 돌아보았어요. 200명의 생명이 저희 손에 달려 있었고 실패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저희 한국 구조선 서울 커리지가 은빛 화살처럼 어두운 바다의 파도를 가르며 나아갔어요. 저는 함교에 서서 점점 커져가는 걱정으로 기상 보고서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거대한 폭풍이 석유 플랫폼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거든요. 제 부관이자 제가 아는 최고의 선원 중 한 명인 김중희가 소리쳤어요. 중령님, 폭풍이 14시간 안에 플랫폼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풍속은 시속 180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파고는 12m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어요. 이는 저희에게 매우 적은 시간만 준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문제는 이제 시작이었어요.
항해 2시간 후 루이스 산토스가 얼굴에 나쁜 소식을 잔뜩 쓰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브라질 억양이 섞인 그의 영어가 평소보다 더 빨라졌어요. 중령님, 헬리콥터에 엔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가 발표했어요. 유압 시스템에 누유가 발생했고 연료 라인에도 문제가 있어요. 적절한 정비 없이는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해리슨 대위는 팔짱을 끼고 제가 이제 지긋지긋해하던 그 표정을 지었어요. 봐라, 이 한국 작전은 큰 무대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내가 말했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에는 거의 만족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미국 해안경비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화를 내는 대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답변이거든요. 김중희에게 저희 친구 루이스를 3번 엔지니어링 베이로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루이스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함교에서도 들릴 정도였어요. 저희 한국 함선에는 그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첨단의 헬리콥터 수리시설이 있었거든요. 로봇 팔들이 완벽한 정밀도로 움직였고 진단 컴퓨터들은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해 보였어요.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엔진의 3D 모델을 띄우며 실시간으로 모든 구성 요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박 기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4시간 안에 헬리콥터를 새 것보다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거든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희는 삼성과 LG에서 개발한 최신 나노 기술 합금을 사용해서 부품을 강화할 수도 있어요. 루이스는 말문이 막힌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건 브라질 항공우주청에서도 본 적 없는 기술이에요. 리처드슨 박사도 저희 함선의 해양공학 연구실을 보고는 똑같이 놀랐어요. 저희 장비를 살펴보며 눈이 커졌어요. 이 수중 로봇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첨단이군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정교한 소나 장비는 본 적이 없어요. 심해 5km까지 실시간으로 매핑할 수 있다니. 야마모토 아키코도 잠수 장비실을 둘러본 후 경외감을 숨기지 못했어요. 이 압력 슈트들. 일본에서도 이런 건 아직 시제품 단계인데요. 실제로 작동하는 걸 보다니. 성난 주먹처럼 수평선에 폭풍구름이 몰려오자 해리슨 대위조차 태도를 바꿔야 했어요. 저희 함선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에게 다가와 조금 어색하게 말했어요. 좋다, 중령.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군. 그에게도 어려운 일인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내가 섣불리 판단했나 봐.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피에르 디부아가 무선 통신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프랑스 사람답게 우아하지만 긴장된 몸짓으로 저를 조용히 한쪽으로 끌어냈어요. 중령님, 다른 누군가가 석유 플랫폼으로 향하고 있다는 무선 교신을 포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움을 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암호화된 통신이지만 제가 해독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플랫폼에 가치 있는 장비와 데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잡고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몰려오는 가운데 물 위로 움직이는 검은 형체들을 볼 수 있었어요. 신원 불명의 함선들, 깃발도 달지 않은 채로요. 해적이거나 더 나쁜 자들로 모든 사람들이 구조에 집중하는 사이 석유 플랫폼을 약탈하려는 것 같았어요. 속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임무가 갑자기 10배는 더 위험해진 거예요. 200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운데 이제 무장한 범죄자들까지 상대해야 한다니. 목소리를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유지하려고 애쓰며 팀에게 계획이 바뀌었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저희는 폭풍과만 경주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들과도 경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요. 저희에게는 그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서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임무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그들 모두가 앞으로 무엇이 닥쳐도 제가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중희가 물었어요. 중령님, 그 한 가지가 뭔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희에게는 정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 함선 서울 커리지가 손상된 석유 플랫폼에 접근하자 새벽이 회색빛 폭풍과 함께 밝아왔어요. 비와 바람 사이로 타이탄 세븐이 위험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거대한 강철 지지대들이 거인의 부서진 장난감처럼 비틀리고 부러져 있었어요. 플랫폼의 한쪽 끝이 거의 물에 닿을 정도로 낮게 기울어져 있었고 무너져가는 구조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 척의 정체불명 검은 함선들이 독수리처럼 플랫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무장한 남자들이 작은 보트를 타고 이미 기울어진 구조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쌍안경으로 자세히 보니 그들이 자동소총을 들고 있고 일부는 절단 장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백히 약탈이 목적이었어요. 제 옆에서 해리슨 대위가 이를 갈며 해적들이라고 으르렁거렸어요. 저놈들은 작업자들이 갇힌 사이에 장비와 석유를 훔치려는 거야. 인간 쓰레기들이지. 가슴속에서 분노가 타오르며 무전기를 잡았어요. 여기는 한국 해군 나이트윈드 중령이다. 너희는 지금 국제구조작전을 방해하고 있다. 즉시 그 지역을 떠나라. 제 목소리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했어요. 잡음을 통해 응답이 들려왔어요. 목소리에 짙은 동유럽 억양이 있었고 그 말이 제 피를 끓게 만들었어요. 작은 한국 소녀는 집에나 가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우리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사라져. 그건 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잘못된 말이었어요. 제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진정한 용기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목소리를 강철처럼 날카롭게 하며 전투 준비를 명령했어요. 전 승무원 전투 준비. 들어간다. 루이스 산토스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중령님, 제 헬리콥터는 전투용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기관총이나 미사일 같은 무기는 없어요. 아마 좀 무섭게 보였을 미소를 지으며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어요. 야마모토 아키코에게 돌아서며 물었어요. 아키코 수중 다이빙 로봇들이 준비되었나요? 일본 전문가가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중령님. 12대의 수중 드론들이 완전히 작동 중입니다. 각각 고성능 카메라와 조작 장치를 갖추고 있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희 국제팀을 놀라게 했어요. 저는 해군사관학교 때부터 이 전략을 계획해왔고 지금이 사용하기에 완벽한 때였어요. 그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해적들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완전히 다른 것을 명령했어요. 수중 로봇들을 그들 함선 아래로 보내세요. 저는 차분하게 명령했어요. 강력한 전자기 자석을 선체에 부착하세요. 그리고 소나 방해 장치를 활성화하세요. 아키코가 제 계획을 이해하자 눈이 반짝였어요. 놀라운 전략이네요, 중령님. 그녀의 손가락이 조종판 위로 날아다니며 작은 로봇들을 아래 어두운 물속으로 안내했어요. 모니터에서 드론들이 유령처럼 해적 함선들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한편 저는 저희 함선의 첨단 소나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소나 조작원, 그들 엔진 주변에 크고 혼란스러운 초음파 간섭을 만들어서 함선이 고장 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세요. 몇 분 후 기관실에서 이상한 갈리는 소리가 나자 해적들이 공황 상태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무전에서 들리는 그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엔진이 이상해. 뭔가 잘못되었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내지 않았어요. 김중희 해군 홀로그램 드론을 발사하세요. 환상 함대를 투사하세요. 네, 중령님. 김중희가 즉시 응답했어요. 홀로그램 투사 드론 20대 발진합니다. 저희 드론들이 석유 플랫폼 주변을 날아다니는 것을 지켜보며 리처드슨 박사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드론들이 놀랍도록 현실적인 홀로그램 영상을 투사해서 거대한 한국 함대가 폭풍을 뚫고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구축함, 순양함,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모두 완벽하게 디테일한 환상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 리처드슨 박사가 속삭이며 목소리가 경탄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기술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삼성 디스플레이와 LG의 합작품이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한국은 홀로그램 기술에서 세계 최고거든요.
쌍안경으로 보니 해적들이 공포에 질린 채 가짜 함선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비와 안개 사이로 나타나는 수십 척의 한국 군함처럼 보이는 것들을 세고 있었어요. 그들의 무전에서 패닉 상태의 외침이 들려왔어요. 젠장. 한국 해군 전체가 여기 와 있어. 우리는 완전히 포위되었어. 이건 함정이야. 철수해. 유령 함선들에 의해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압도당했다고 생각한 해적들이 재빨리 자신들의 보트로 돌아갔어요. 몇 분 안에 세 척의 검은 함선 모두가 엔진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빠른 속도로 플랫폼에서 멀어져 갔어요. 수중 드론들이 부착한 자석들로 인해 그들의 나침반과 항해 시스템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해리슨 대위가 제 등을 너무 세게 쳐서 쌍안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세라, 이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창의적인 해군 전략이었어. 대체 어디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웠나? 자랑을 숨길 수 없으며 답했어요. 한국 해군사관학교에서요. 저희는 무기만큼이나 두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는 손자병법의 가르침이죠. 루이스 산토스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중령님, 이건 정말 예술작품이었어요.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적을 물리치다니. 피에르 디부아가 통신 장비에서 바쁘게 석유 플랫폼 작업자들과 연락을 조율하고 있었어요. 저에게 돌아서며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중령님, 플랫폼에 여러 층에 200명이 갇혀 있습니다. 3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고 구조물이 시간이 갈수록 더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그들은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그 말을 들었다는 듯이 저희 모두 큰 삐걱거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거대한 지지대 중 하나가 위험하게 휘어지고 있었고 금속이 금속에 맞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구조물 전체가 마치 거대한 악기처럼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있었어요. 리처드슨 박사가 공학적 사고로 빠르게 계산하며 말했어요. 중령님, 구조적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6시간 안에 플랫폼에서 모든 사람을 구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바다로 붕괴될 거예요. 그리고 이 폭풍이 더 거세지면 시간은 더 짧아질 수 있어요. 야마모토 아키코가 덧붙였어요. 중령님, 수중 스캔 결과 플랫폼 하부 구조의 40%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쪽 지지대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저는 국제팀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도 회의론도 없었어요. 해리슨 대위의 눈에는 존경이, 리처드슨 박사의 얼굴에는 신뢰가, 산토스의 표정에는 준비된 의지가 보였어요. 이 구조 임무가 저희를 어디로 데려가든 제 지휘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평생 느껴본 것 중 가장 자신감 넘치는 기분으로 말했어요. 자, 그럼 진짜 한국식 구조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드리죠. 200명의 생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폭풍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저희에게는 기술이 있고 팀워크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정신이 있었거든요. 구조작전이 정확히 오전 8시에 시작되었어요. 저는 팀을 3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임무를 맡겼어요. 루이스 산토스가 수리된 헬리콥터로 기울어진 석유 플랫폼 주변을 위험하게 선해 비행했어요. 특별한 한국 설계 케이블 시스템을 사용해서 최상층에서 부상당한 작업자들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흥분이 가득한 목소리로 무전기를 통해 말했어요. 세라 중령님, 이 장비가 정말 놀라워요. 진동 방지 시스템이 완벽하고 지금까지 사용해본 것 중 훨씬 안정적이에요. 한편 리처드슨 박사와 야마모토 아키코가 함께 저희 한국 수중 로봇을 사용해서 플랫폼에 손상된 기초를 조사했어요. 물 아래 비틀린 금속을 연구하면서 헤드셋을 통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리처드슨 박사가 집중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이 두 지지대를 보강할 수 있다면 3시간을 더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작업 조건이 매우 위험해요. 아키코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한국 수중 용접 로봇들이 할 수 있어요. 인간 다이버들에게는 불가능한 조건에서 수중 작업을 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거든요. 수심 80m에서도 정밀 작업이 가능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일은 해리슨 대위와 저에게 맡겨졌어요. 저희는 하층에 갇힌 10명의 작업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해
기울어진 플랫폼 안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불안정한 구조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비틀린 금속 복도를 통해 올라가면서 해리슨 대위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세라, 이건 정말 위험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겠어. 주변으로 물이 떨어지고 바닥이 발밑에서 무서운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첫 번째 부상당한 석유 작업자를 출구 쪽으로 도우면서 그가 저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어요. 중령님, 죄송해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 한국이 너무 작아서 큰 비상사태를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어요. 다른 작업자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면서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가 부끄러워하며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K-팝과 드라마 말고는 한국에 대해 많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첨단 기술과 용감한 사람들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저희는 몇 시간 동안 일했고 한국 구조 로봇들이 막힌 통로를 뚫고 한국 의료 장비로 부상당한 작업자들을 치료했어요. 로봇들이 춤추는 것처럼 움직였는데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조심스러웠어요.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분석하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고 있었어요. 피에르 듀부아가 저희 함선에서 모든 것을 조율했고 상황이 더 위험해져도 무전기 너머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를 유지했어요. 중령님, 지금까지 150명을 성공적으로 대피시켰습니다. 하지만 30명을 더 대피시켜야 하는데 플랫폼이 더 빠르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완전 붕괴까지 아마 9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재난이 닥쳤어요. 다가오는 폭풍에 밀린 거대한 파도가 거인의 주먹처럼 플랫폼을 강타했어요. 전체 구조물이 금속의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또 15도 더 기울었어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붙잡아야 했고 해리슨 대위와 저는 서로를 부축하며 균형을 잡았어요. 루이스가 헬리콥터에서 급하게 보고했어요. 세라 중령님, 대피용 케이블이 엉켰어요. 목소리의 좌절감이 분명했어요. 강풍 때문에 더 이상 상층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안전하게 착륙해야겠어요. 리처드슨 박사의 목소리가 잡음을 뚫고 무전기로 들려왔어요. 중령님, 수중 로봇들이 보강한 지지대들이 버티고 있지만 간신이에요. 구조적 한계에 거의 도달했어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고 지금 당장이에요. 아키코도 급박하게 보고했어요. 중령님, 동쪽 기둥에서 새로운 균열이 발견됐어요. 이 속도로는 20분 안에 연쇄 붕괴가 시작될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 혼란을 둘러봤어요. 사방에 비틀린 금속, 도움을 요청하는 겁에 질린 작업자들, 발밑으로 차오르는 물, 그리고 매분 더 강해지는 폭풍이 있었어요. 헤드셋을 통해 저희 국제팀이 명령을 기다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해리슨 대위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세라, 이제 어떻게 할까? 시간이 거의 없어. 이 임무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들이 모두 제 리더십을 기대하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원해서요. 저를 신뢰하기 때문이었어요. 루이스의 헬리콥터에서 수중에서 작업하는 아키코와 리처드슨, 함선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는 피에르까지 모두가 제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가능성들을 통해 빠르게 돌아가면서 발표했어요. 여러분, 아이디어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모두가 서로를 완전히 신뢰해야 할 거예요. 목소리에 확신을 담으며 계속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도해본 적 없는 한국의 비밀 기술을 사용해야 해요. 폭풍 속에서도 모든 팀원들의 관심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30명의 생명이 제 다음 결정에 달려 있었어요. 제 계획은 저희 중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가장 대담한 구조 시도였어요. 저조차도 성공할지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지만 시간과 선택지가 부족했어요.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애쓰며 무전기로 설명했어요. 폭풍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을 구할 거예요. 루이스에게 말했어요. 헬리콥터로 폭풍 속으로 날아가서 플랫폼 북쪽의 크레인에 저희의 가장 강한 케이블을 연결해주세요. 루이스가 잡음을 통해 들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그건 미친 짓이에요, 중령님. 바람이 시속 80마일이라고요. 무전기를 더 꽉 잡으며 답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한국 공학이 정확한 각도와 타이밍을 계산했어요. 리처드슨 박사에게는 말했어요. 정확한 순간에 플랫폼의 남쪽 지지대를 절단하도록 로봇들이 필요해요.
리처드슨 박사가 놀라는 소리를 냈어요. 지지대를 자르라고요? 그러면 플랫폼이 더 빨리 붕괴할 거예요. 아마 미친 것처럼 보였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확히 그거예요. 아키코에게는 말했어요. 수중 드론들이 플랫폼이 떨어질 때 받아내서 얕은 물 쪽으로 안내할 위치에 있어야 해요. 피에르 뒤부아가 컴퓨터에서 계산을 미친 듯이 확인하고 있었어요. 타이밍이 30초만 어긋나도 모든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럼 30초 어긋나지 않으면 되죠. 가능한 한 차분하게 답했어요. 다음에 일어난 일은 앞으로 수년간 전 세계 구조 아카데미에서 회자될 일이었어요. 루이스가 전사가 전투로 돌진하듯 폭풍 속으로 헬리콥터를 직진시켰어요. 시속 80마일 바람과 싸우며 저희의 거대한 케이블을 플랫폼 크레인에 연결했어요. 한국 첨단 소재로 만든 케이블은 헬리콥터가 바람에 장난감처럼 흔들려도 단단히 버텼어요. 리처드슨 박사가 정확히 오후 2시 47분에 지지대를 절단하도록 로봇들을 프로그래밍했어요. 플랫폼이 통제된 낙하로 붕괴되기 시작하자 아키코의 수중 드론들이 깊은 물에서 멀어져 얕은 암초 쪽으로 안내했어요.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했어요. 모든 것을 초 단위까지 계산해뒀어요. 한국 기술, 국제적 팀워크, 그리고 신중한 계획이 모두 하나의 놀라운 순간에 결합했어요. 정확히 오후 3시 15분, 석유 플랫폼 타이탄 7이 얕은 암초 위에 부드럽게 안착했어요. 기울어져 있지만 온전했고 200명의 작업자 모두가 안전했어요. 5개국의 구조선들이 작업자들을 태우러 급히 달려오는 가운데 해리슨 대위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공식적으로 나이트윈드 중령, 미국 해안경비대가 한국 해군과 합동훈련을 시작하기를 요청합니다. 저희에게서 배울 것이 많아요. 리처드슨 박사가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 해양 엔지니어들이 한국 수중 로봇 기술을 연구하고 싶어 할 거예요. 이 구조는 불가능했지만 당신이 해냈어요. 루이스가 헬리콥터에서 내리며 거의 들뜬 상태였어요. 브라질이 한국 헬리콥터 장비를 사고 싶어 할 거고 저는 당신들 해군사관학교에서 훈련받고 싶어요. 200명의 석유 작업자들을 모두 안전하게 태우고 저희 함선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해를 하면서 저는 갑판에 서서 노을을 지켜봤어요. 저희 국제팀이 제 주변에 모였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편안해 보였어요. 해리슨 대위가 물었어요. 당신의 계획이 성공할 줄 어떻게 알았나요? 저에게 불타는 천사라는 이름을 지어준 할머니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에는 속담이 있어요. 큰 마음을 가진 작은 나라는 산도 움직일 수 있다고요. 저희가 가장 크거나 가장 목소리가 크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람들을 돕는 일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게 저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